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장을 우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장에서는 소머펠트 이론을 이용해서 파울리의 파라마그네티즘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전자에 의한 비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그래서 드루드 이론보다 아주 잘 맞아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여전히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울리 파라마그네티즘도 그러니까 상자성에 관한 그러니까 전자의 스핀에 의한 마그네틱 이펙트 그러니까 자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들이 또 그 지금 소머펠트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잘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여기서 orbital motion 그러니까 각운동량에 관한 것들은 일단은 무시를 하고요. 그 해밀토니언을 지금 5장에서도 좀 나올 건데요. 해밀토니언이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어떤 다른 힘에 의한 작용에 의한 에너지 그걸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위치 에너지를 오퍼레이트로 연산자로 나타내온 것을 우리가 해밀토니안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 첫 번째 항은 운동 에너지죠, 그죠? 여기 운동량의 제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장 B와 그 다음에 전자에 의한 스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라는 것은 여기 스핀의 고유값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전자가 우리가 볼지 자기장에 대해서 어떤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자기장과 나란할 것인지 아니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자기장과 어떤 반대 방향이 될 것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지게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 마그네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자의 자기 모멘트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M2분의 H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값을 갖는데 0.67 볼츠만 컨스탄트의 켈빈 per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걸어줬을 적에 어떠한 에너지의 차이가 있을까? 왜 온도가 에너지하고 같으니까 그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에너지를 볼 적에 여기 나타났듯이 여기 B라는 것은 지금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자기장에 나란할 경우와 자기장과 방향이 반대일 때 이렇게 왜냐면 여기에 벡터의 다트 프로덕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와 이것이 나란하면은 코사인 0도라 그래서 이렇게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이것이 반대가 되면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스핀과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에너지가 낮은 방향이 될 것이다. 낮은 그런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 이론을 이렇게 펼치고 실험을 하는 사람이 지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지만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한 묶음을 자기장이 있는 대로 넣어줄 적에 자기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전자들은 스핀이 업이든 다운이든 에너지가 똑같은 상태를 가집니다. 그런데 자기장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분리돼서 나오겠죠. 에너지가. 왜냐면은 스핀의 그 자기장의 스핀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만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들어갔다가 자기장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누어지는 입자로 나온다고 해서 스플릿 분리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만 스플릿이라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 사람은 1902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 그래서 T= 0도 K에서 자외전자 기체의 파우리 상자성에 대한 계산을 간략하게 해보면요. B가 0일 적에는 이렇게 스핀이 업이든 다운이든 B가 0이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상태 밀도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묶음의 전자들이 B가 아니면 그 그대로 있는데 B가 이제 B를 외부에서 걸어주면은 상태 밀도의 변화가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마이너스 뮤 B부터 내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낮은 상태의 에너지와 높은 상태의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 개수가 다르다. 전자밀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스핀에 의한 어떤 자기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gnetic polariz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단위 부피랑 자기 모멘트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 페이지 45에 보면은 식 4-13에 이 magnetization, 자기화를 또는 자기 분극이라고 그러죠. 자기 분극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단위 최적당, 그래서 발륨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B를 가해줬을 적에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가, B를 가해줬을 적에 에너지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최적으로 나눠준 것을 우리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럴 적에 당연히 이 에너지의 변화는 이 스핀이 업인 놈의 전자의 개수에다가요, 다운인 놈의 전자의 개수를 곱해서 거기에다가 이 보아 마그네톤을 곱해주면은 아마 이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V는 다시 나눠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단위 부피당요, 이 V로 나눠줬으니까요. 단위 부피당 위의 스핀을 갖는, 자기장과 나란한 방향을 갖는 전자의 개수와 아래 스핀,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스핀을 갖는 전자수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여기서 나오는데 2분의 1에다가요 GEF, 여기에 이 사각형의 면적을 한번 보실까요? 요만큼의 차이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를 하면 이거에 한 2배쯤 될 겁니다. 그래서 2가 되었고요. G의 EF의 뮤B의 B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GEF의 뮤B, B 2약분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 해놨는데요. 그래서 그만큼의 우리가 마그네틱 스핀이 다른, 그러니까 업과 다운의 차이가 있는 요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뮤비를 곱해준 것이 우리는 이 에너지가 될 것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요렇게 된다. 그래서 GEF의 뮤비의 B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뮤비가 있으니까 뮤비의 제곱이 됐고 B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스핀에 의한 자기 감수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카이라고 읽으면서 그 파울리에 의해서 했다 해가지고 파울리의 자기 감수율, 파라마그네틱 susceptibility라고 합니다. 이거를 파울리의 magnetic susceptibility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H,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 H의 변화에 의한 마그네타이제이션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알다시피 H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B와 H는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이거는 자기 감응 또는 U0의 H, 보통 이렇게 하는, 이거는 자기 장이라 그러고요. 이거는 마그네틱 인덕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가 있는데, H는 이거로부터 μ0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μ0는 위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M이 지금 B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요 B의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B는 보아의 마그네톤에서 그 보아 지금 B고요. 이거는 자기장이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니까 G μ0에, 그죠? μB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 GEF다. GEF라는 것은 왜냐면 이 영도 K에서 거의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아마 이 자기 감수율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 스테이트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G의 EF를 곱해줬습니다. 여기 나오죠. 앞에서 오는 겁니다. 이때 μ0는 알다시피 진공의 투자율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주어짐을
조모펠트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experimental하고 파울리의 그 이론적인 것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오더가 똑같더라는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는 똑같은데 값은 약간 다르죠, 그죠? 리튬인 경우에 3.4인데 실제적인 건 3.4인데 해보니까 10배, 3배쯤 되더라. 뭐 비슷하고 이거는 문제는 비슷한데 마이너스 값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요 두 개는 그건 나중에 어떻게 보완하는가 또 설명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충분히 다루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것과 이론적인 값들이 뭐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굉장히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값들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루드 모델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요, 이 드루드 모델은 우리가 성공한 이유가 전자 한 개당 비율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지만 전자의 속도는 또 가소평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진짜 우연히 이거는 100배 이거는 100분의 1배 이래가지고요 그것이 상쇄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에 의해 가지고요 그래서 우연히 성공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 고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볼 적에 고체는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요 X 방향에 전기장이 가해진 경우다. 이거는 근데 지금 당연히 전기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의 t = 0도에서 이렇게 전자가 k 스페이스에서요 이렇게 kf를 반지름으로 갖는 요 구안에 다 전자가 채워져 있다. 근데 외부에서 우리가 x 방향으로 전기장이 가해지면요 모든 개가 이 x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구가요 약간 움직여서 이 점선이 될 것이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페르미 바다 요 페르미 구에 중심이 이동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이 이동한 것처럼 그때 중심이 이동하는 그 K는 어떤 정도냐 요 MV 드리프트 이 이동하는 그 속도 나누기 H바다. 왜냐면 이게 K 스페이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KX가 될 것입니다. KX가 지금 KX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은 3장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이 전체 구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다. 전자의 운동 방정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각각의 전자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방정식이 아니고 페름이면 전체, 요 페름이면 전체가 어떤 질량이죠. 왜? 고체 안에 저러한 전자의 어떤 모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전자의 어떤 전체적인 그룹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페르미면의 질량 중심, 얘를 말하는데요. 그것에 적용되는 식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때 우리가 이 E는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서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걸어준 외부에서에 의한 힘이라고 그랬고요. 요 타우분의 P는 이 타우를 우리가 충돌 시간, 즉 충돌과 충돌이 일어난 그 간격의 시간인데 그거에 의한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걸어줄 때 우리가 이것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요것이 제로가 되는 그런 안정된 과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외부에 의해서 전기장을 걸어줬다. 책에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리로 갔는데 어떻게 해요? 산란 과정을 거쳐가지고 스캐터링이 일어나가지고요. 다시 리코일, 여기로 돌아가지고 하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산란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평균 속도가 거의 0으로 가는 놈이 이 드리프트가 일로 있지만 원래는 움직였지만 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로 환원한다. 그렇지게 우리가 이 자유전자 모델을 가지고 즉 존 오페르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뭐 재미있는 현상들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여전히 결함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드루드 모델에서도 여전히 트렌드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었지만 기체 분자의 운동론을 가지고는 드루드 모델에서는요. 그러나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안 맞는 게 참 많다 그랬잖아요.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게 있죠?
에너지가 아니면 속도가 너무 뭐 느리다든지 그죠?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여기서는 자유전자 모델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전자 상태 밀도라는 게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페르미 이 전자가 페르미온이라서 페르미 디락 통계를 가지고 하는데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한계가 있다. 왜 그런가는 앞으로 조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점들 한번 보면은 긴 충돌 길이가 있는데 실온에서 100옹스트롱 정도 되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못 하는데 15장에서 문제를 깊이 논의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해소하는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밴드 스트럭처로 밴드 이론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이 이론까지 우리가 굉장히 깊게 나가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전자의 역할인데요. 주로 우리는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 한 개가 있지만요. 리튬은 3개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리튬은 1가로 보잖아요. 그죠? 원자과가 1개니까. 그럴 적에 자연전자는 그 1개만 기여를 할 거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원자과 전자에만 굉장히 포커싱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떤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홀 계수의 부호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금속에 있어서 홀 계수를 했는데도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 자유전자 모델로는 설명을 감당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파수에 따른 전자기파의 흡수나 금속의 특정한 색상에 대해 설명을 못합니다. 이 이론만으로는. 그 말은 뭐냐면요. 전자기파의 흡수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금속의 성질이 다르고요. 에너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기파들이 우리가 쏘아줬을 적에 그 프리퀀시에 따라서 즉 파장에 따라서 흡수가 되거나 반사가 되는 게 다른 성질을 가지는데 그걸 이 이론으로는 설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금속이 특정한 색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색이라면 약간 노란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노란색이라는 거 생각하는 거는요. 그 노란색만 반사가 많이 되고 다른 색은 흡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거는 왜 그런가? 어떤 밴드 구조를 가지고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지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또 더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금이 나노의 세계로 가니까 이 밴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금의 나노 파티클들은요, 더 이상 금색이 아니에요. 은도 그렇고요. 금속의 어떤 성질이 바뀌었다라기보다도 원자의 집단의 수가 달라지다 보니까 에너지의 밴드가 달라지는 거죠. 에너지의 밴드가. 왜 그러냐면 전자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원자의 개수가 이제 뭐 100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노 세계로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의 여기 영향을 미치는 그 에너지 텀들이 엄청 작아지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러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나노의 세계에 가면. 그래서 한 20년 전까지는 금속의 특정한 색상이 있다고 말하는 게 보편적인 진리였습니다. 금색, 은색 이런 말을 정의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노의 세계를 접하게 되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야 된다. 그 원자의 파티클 수가 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색깔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 밴드가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요. 금속 안에서 전자의 질량, 이 감마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T의 비열이 T에 비례하는 그 계수가 M이 나왔는데 실제 질량과 다른데 그것을 이 자유전자 모델로는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 다음에 자성에 대해서 설명했죠. 파울리 스태프티빌리티에 대해서 했는데 강자성에 대한 그러니까 그래서 파라마그네티즘이라고 그랬죠. 파라마그네티즘 그거는 강자성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파라는 이것은 상자성입니다. 상자성과 강자성은 다르다. 그래서 그 설명은 어렵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자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게 자유전자 모델이라 그래서 그 안에 금속 안에 전자들과 전자들이 있는데 자유롭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전자는 전자끼리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간 쿨롱 에너지가 작용하면 이는 대략 페르미 에너지와 크기 같은데 우리가 이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문제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 이 페르미 리퀴드 티어리라 그래가지고 란다우에 서 그게 설명이 가능해지는데 책에도 다루지만 이 책에서도 다뤄요. 뒤에 십몇 장이랑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에서 구체적으로 아직 하기에는 아마 기초 고체 물리학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장의 열전 정리를 오늘도 제가 했지만 한번 더 해보면요. 솜펠트 이론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 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입하는데 전자가 페르미 입자라는 사실을 적절히 다루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미 기락 통계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NB라는 것을 이렇게 NF라는 것을 했었죠, 그죠? NF에 뭐 베타에 E-U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이거 했잖아요. 이게 페르미 디락 통계였거든요. 확률 분포 함수. 적절히 다루고는 있는데 높은 전자 밀도는 아주 높은 페르미 에너지와 페르미 속도를 줍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N이라는 것이 우리가 EF나 이런 것들의 함수였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요. 드루드 이론과 비교할 때 존·펠트 이론은요 거의 100배 큰 전자 속도와 100배 작은 전자당 연료량을 줌으로 해서 실제적인 값은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는데 그리고 비레만 프란츠의 비도 드루드의 모델과 같이 아주 흡사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100배 커지고 100배 작아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열전도 이 전자전도고 이거는 열전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100분의 1과 100 하니까는 상쇄되어서 이렇게 간다. 값은 변화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비열과 우리가 파울리 상대에서 오늘 이야기했는데 그 자화율은요 실험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그래도 경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일치하고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오다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앞에 우리가 드루드 모델이라든지 드루드 이론이라든지 디바이 이론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많은 발전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밴드 이론 같은 게 거의 오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컴퓨팅 계산 능력이 이제 뛰어난 컴퓨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육자에서 조금 나오는데 그 밴드 이론을 푸는 게 이제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푸는데요. 그런 항들이 아무리 많아도 컴퓨터가 볼 적에는 요즘 슈퍼컴퓨터의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서 그것들을 계산해내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러나 이론적인 적어도 한 100년 전에 이러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계속해서 연구되어 와서 지금 밴드 이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꽃을 피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는 것이 재료화학을 하든 반도체를 하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4장에서의 연습 문제 숙제는 1번과 2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워크 3번쯤 되나요? 4번이 되나요? 뭐 하여튼 홈워크인데 4장은 1번과 2번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5주째 마칠 때까지 내면 되겠다, 그죠? 지금 4주째 두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주째 들을 때까지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4장은 우리가 간단히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5장을 이제 가보시면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게 감사하게도 아주 쉽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파트 1을 마쳤고요. 참 파트 2에 이제 드디어 물질의 구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이제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어떤 우리가 고체라는 것을 공부를 하는데 이 고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원자들이 또는 분자 집단이요 이런 것들이 더하기 뭐죠? 구조 또는 레티스라는 것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고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결정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요 원자와 원자가 이루어져서 분자가 되는 이러한 결합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물질의 구조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 2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물질의 구조이라는 structure of materia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ructure of materials. 그것이 전체적으로 파트 2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적에 개별 고체의 고려를 우리가 필요성이 있는데 드루드 모델과 조건 펄트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자연은 이산기체를 이용했었고요. 드루드 모델에서는 그다음 조건 펄트에서는 양자역학적인 취급을 했습니다. 아까 해밀토니언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체가 줄기적인 개인적인 구조를 갖는 그러한 물질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는 여기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전자 모형이 아니라 어떤 물질의 자유전자 모형에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두 개다가 자유전자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유전자가 아니다. 왜? 안에 들어가니까 핵의 영향도 받고 전자끼리도 받고 막 그래서 물질의 어떤 구조에 여기 레티스라 해놨죠, 그죠? 여기 레티스가 보면 주기적으로 바둑판처럼 2차원에서는 평행사변형 그게 여러분 X선 결정학을 지금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주로 많이 다루죠, 그죠? 아마 재료과학 시간에 조금 나왔을 겁니다. 심플 큐빅이니, FCC니, BCC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주기선, 구조에 있어서 주기선, 그러니까 어느 짧은 거리를 진행한 게 같은 환경이 조성되는, 같은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기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개별 원자에 대한 이거를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개별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두 개 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그려놨지만 어떻게 됩니까? 개별 원자가 있고, 그죠? 먼저 있잖아요. 개별 원자가 분자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라는 걸 이루고 가요. 그때 고체가 주기적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전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전자띠가 이론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나 어떤 과학적인, 전기적인 이런 성질들, 특히 우리는 전기적인 성질 이런 걸 많이 하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제일 원리 계산이라고 했는데 전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또한 전자의 어떤 전도대 에너지와 가전자대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전기적인 성질 또는 과학적인 성질이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5장에서 파트 2의 첫 번째 장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또 periodic table 이래가지고 원자의 어떤 특수한 성질이 있더라는 겁니다. 원자 그룹이 주기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랍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거의 다 아는 걸 겁니다. 슈레딩거의 거거든요. 그래서 5.1에 보면은요 원자, 화학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슈레딩거가 왜 나오는가? 원자 주기율표하고 슈레딩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지금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현대물리학을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현대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다 그랬죠? 양자수라는 게 있죠? 이거 어디서 나와요? 양자수 N, L, M, MS 또는 S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양자수가 4개 있죠, 그죠? 이거 있어야지 어떤 원자의 또는 전자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근데 그거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별로 해서 나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뭐냐? H psi가 E psi라고 하는데 이때 H를 해밀토니언이라고 그러고요. 해밀토니언은 뭐냐?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운동 에너지와 전자와 핵, 전자와 전자, 핵과 핵 사이의 쿨롱 상호작용 에너지를 상호작용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가져.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니까 전체 에너지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 오퍼레이터예요. 해밀토니언이라는 것은 에너지 오퍼레이터, 에너지 연산자다. 에너지 연산자. 그러면 이 psi는 뭔가? 이건 상태 함수라고 그럽니다. 또는 파동 함수라고 하고요. 이게 뭐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물리학 시간에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이 놀라운 것은 이 파동 함수는요. 알아내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들은 어디에 있다? 파동 함수에 다 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구하려고 에너지를 구하려고 한다면 요거 이 해밀토니안이라는 에너지 오퍼레이터 에너지 연산자를 걸어주기만 하면 에너지가 툭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나왔죠, 그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사인은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를 우리가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이게 지금 해밀토니언이 뭐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미분이 두 번 들어있죠, 여기에.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분을 해야 되겠죠? 적분을 하면 적분 상수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적분에 의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어야 된다. 왜? 이 공간에 대해서 미분이기 때문에. 뉴턴의 방정식은 시간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죠?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 현대물리학을 배울 적에 여기에 미분인데 공간에 대해서 미분을 두 번 하다 보니까 우리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두 개 이상 필요하네요. 뭘 알기 위해서요? 이 H가 주어졌을 적에 E나 psi를 알기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 적분 상수가 나올 건데 적분 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잘 보십시다. 이 정성적인 이해, 완전하게 정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대충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런 말이죠. 그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한 모형으로부터 제일 간단한 게 뭐죠? 수소였어요. 수소. 기억나시죠? 그래서 현대물리학에 여러분 이게 되고요. 이게 돼가지고 이렇게 도는 건 감사하게도 요게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뭐라 해놨어요? 전자와 핵이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전자와 전자 사이고요. 이거는요. 핵과 핵 사이예요. 그래서 이게 핵자가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 개만 있는 거예요. 이거 한 개만. 수소 단순한 모형인 경우는. 그래서 전자가 핵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쿨롱 포텐셜 한 개만 있겠네. 오케이. 한 개만 있다. 여기 있네요. 그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용한 정보를 얻어냅니다. 어떤 정보를 얻어냈냐? 이런 정보를 얻어냈어요. 이런 정보들을 얻어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어로는 퀀텀 넘버라고 그러는데 퀀텀은 양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물리량이 연속적으로 분포하지 아니하고 어떤 양의 정수배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양자수라는 것을 n으로 표시하고요. 각운동량 양자수 또는 궤도 양자수라고 그러죠. 궤도, S궤도, P궤도, D궤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각운동량 양자수인데 0부터 시작을 한다. n보다 작은 한 개의 양자로 끝난다. 양자수로. 그 다음에 자기, 이건 자기는 셀프라는 뜻이 아니고 마그네틱이라는 말이에요. 마그네틱 퀀텀 넘버다. 자기장을 걸어줌으로 해서 에너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자기 양자수, 그러니까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이 LG라 그러는데 이거의 G 컴포넌트, G축 방향에 그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2L 더하기 1개를 가집니다.
마이너스 L 플러스 1 이래가지고 플러스 L 마이너스 1L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2L 더하기 1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무슨 의미하나를 재료학 시간에 또 배웠을 거야.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핀 양사수 시그마라고 표시했는데 이제 저희는 보통 이 MS라고 표시하는데요. 책에서는 시그마라고 표시했네요. 시그마. 그래서 이거는 두 개밖에 없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다. 이거는 앞에 4장에서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분광학적인 어떤 이거를 표현이라고 그러는데요. spectroscopic notatio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운동량 껍질 또는 궤도 양자수라고 해서 이 L 이꼴 0인 경우를 S 궤도라고 그러고요. L 이꼴 2인 경우를 P, D, F, G 뭐 이런 식으로 궤도를 나타낸다.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분광학으로 표시할 적에는 분광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터미널러지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주기율표의 구조와 어떤 전자의 상태를 한번 보면은요.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는가 그 에너지 상태에 그걸 나타내는데 이 싸움의 원리가 있다. 당연히 에너지가 주어질 적에 어떤 원자 집단이나 이런 데 주어질 적에 전자는 낮은 상태부터 높은 상태로 에너지가 차근차근 채워질 거다. 그래서 아웃바우 이게 쌌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 원리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1S, 2S, 2P, 3S 그죠?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4S 이렇게 아니라 3P에 갔다가 4S 갔다가 있잖아요. 3D로 갔다가 4P, 4S 이래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3S 다음에 3P 다음에 3D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3P 다음에 4S가 더 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나타내 주는 게 우리 마델론 규칙이라고 또 있다. 그래서 N 더하기 L이 N1이 아니고 N 더하기 L이 가장 낮은 상태부터 N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N 더하기 L이 같으면은 낮은 N부터 간다. 예를 들어서 N 더하기 L이 같다는 것은 이것은 2P하고 3S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똑같이 N 더하기 L을 해도 3이 나옵니다. 3이 나오고 이게 3이 나오죠. 2 더하기 1이니까 3을 하면은 N 더하기 같잖아요. 낮은 N부터 가라. 2P부터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 3S죠. 4S하고 3P를 해봐도 마찬가지인데 4S하고 3D는 어떨까요? 이거는 4 더하기 0이고요. 이거는 3 더하기 어떻게 돼요? 2가 되잖아요. 맞죠? N은 3이고 D는 L이 2잖아요. 그럼 2 더하기 하면 5입니다. 5하고 4가 있으니까 낮은 상태, 즉 4S부터 들어간다. 그렇게 외우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마델론 규칙은 뭐냐면요. N 더하기 L 퀀텀 넘버를 했는데 그것이 같은가? 아니다. 다르다. 그러면 낮은 상태부터 들어가고요. 같다면은요. 어떻게 해요? N이 낮은 거부터, N이 높은 거부터, 낮은 거부터, 낮은 N부터 우리가 들어간다. 낮은 N부터.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에 한 대로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호로 다 표시해 보니까 1S, 2S, 2P, 3S, 3P에 그 다음에 3D가 안 나오고 4S부터 나오더라. 요 규칙 때문에, 요 규칙들 때문에. 그 다음에 3D 나오고요. 그 다음에 4P가 나오고요. 5S, 4D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요 규칙 두 개만 외워놓으면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1, 2, 3, 4로 가는 거고 요 규칙만 외워놓으면 마델론 규칙만 외워놓으면은 요거를 뭐 10개까지 한번 써봐라. 시험에 10개까지 쓰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쭉 외워야 되겠지만 이 규칙만 알고 있으면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번호 7번 나이트로젠이 있다. 그죠? 수해 200원이라고 5종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곧 하는데 1S에는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요. 한 개의 상태밖에 없는데 어떻게 스핀업과 스핀다운이 있기 때문에 2개 들어갈 수 있다. 2S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P에는요 전자가 6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이 P는 1이죠. 그죠? 한번 보실까요? L이 0, 1,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P 궤도고 이게 D 궤도고 이게 F죠. 그죠? 그럼 M이 이거인 경우는 0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M이
ML이라고 했나요? 그지? LG라는 거예요. LG. 이게 LG다. 우리 책에서 이게 LG인데 이거는 0 한 개밖에 없고 이거는요. LG가요. 1, 0, 마이너스 1 세 개가 있죠. D는요.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태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0, 1, 2, 마이너스 1인데 스핀이 이렇게 업부터 들어가고 다운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 우리가 이거 훈트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훈트룰로 적용이 되는데 어쨌든 원자번호 7번인 경우는 전자가 7개 있는데 7개가 채워지는 그 순서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가 있다. 그래 2P의 3개의 원자 구조를 한번 본다면 이렇게 돼 있답니다. 스핀업이 먼저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훈트룰에서 그러니까 스핀이 나란하게 되는 것이 서로가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먼저 업이 들어간다. 아직까지 스핀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59번인가요? 59번이 프레스비미형 우리가 주로 형광체에 활강 중심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건데 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들어가 보니까 59개를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것들도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10개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0개 됐네요. 여기까지요. 30개, 그 다음에 38개, 48개까지 들어갔죠. 이거는 뭐 다 들어갔다 그죠? 그 다음에 48개까지 들어갔으니까 이제 11개 남았는데 5P에 6개 먼저 들어가고 6S에 2개 들어가고 나니까 8개 하고 3개 남았죠. 그래서 4F 3개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히토리 이온들은요 xenon의 그 체외각 전자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가 있는 xenon이죠, 그죠? xenon의 그 원자 구조에다가요 6S2에다가 4F3로 끝났다, 4F4로 끝났다, 4F5로 끝나고 여기에 F 궤도로 끝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히토리 이온에 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로피움, 털비움, 그 다음에 얼비움도 있고요, 이틀비움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F 궤도로 끝난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마데른 규칙에 예외적인 게 있어요. 그래 카파는 보면요, 29번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기로는 4S 2개에 들어가고 성 D에 9개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왜? 4S가 3D보다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마데른 규칙의 예외로서 이 체외각이 4S1 3D에 되는 거야. 저게 아마 에너지가 이렇게 할 때 좀 더 낮게 느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팔라디움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8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크립톤의 그 원자 껍질에다가요 언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 금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이 완전히 대체적으로 다 맞는데 예외적인 것들이 몇 개 있다.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 성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주기라는 것은 periodic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자가 가면서 이게 뭐 처음부터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은 여러분 멘델레프인가요? 이러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이 멘델레프 있죠, 그죠? 이바노비치 멘델레프에 의해서 이렇게 집대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보십시다. 수소는 1번, 2번이 가게 되고요. 여기에 그래서 이러한 규칙이 있다는 걸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리튬, 베릴리움 해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이거를 주기라 그러고요. 여기 위에 이텔릭으로 1, 2 해가지고 3, 4 이렇게 써놓은 이거를 족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거를 주기와 족으로 이루어진 행과 열이라 그래놨는데 저는 주기와 족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좀 더 편하더라고요.
책에서 보면은 이 족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최외곽 전자의 숫자가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들이 비슷하게 되어 있다. 왜냐면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가 같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럼 주기는 뭐가 껍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껍질이 주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껍질, 2껍질, 3껍질, 4껍질 뭐 이렇게 되죠. n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n 이퀄 1, n 이퀄 2, 3, 4, 5 이렇게 갑니다. 맞습니까? 참 신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이뭐 힐리um, 니온, 그 다음에 아르곤, 크립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 그러죠. 비활성 원소, inert gas ele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질들하고 다른 원자들하고 반응을 잘 안 해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껍질이 최외곽 전자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전자가 어떻게 한번 찝쩍거려도 반응을 잘 안 하게 되죠. 왜? 요 자체로도 그냥 핵과의 어떤 안정성이 있는,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그래서 한 개의 전자를 떼내는 것도 힘들고요, 주는 것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잘 안 한다. 그래서 inert gas라고 한다. 굉장히 안정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온 결합을 하려면 뭐 7쪽과 1쪽이 만나야 된다. 그런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란타나이드 시리즈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히토리움들이죠. 그래서 54번인 이 xenon의 거기에 외곽에 이제 F 궤도에 채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래서 프레시미엄 59번이니까 F3였고 F1, F2, F3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소재공학 학생이면 주기율표 같은 것도 다 외우면 참 좋습니다. 한 60번 정도까지 아니면은 뭐 이까지 70번 정도까지 외워놓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은 것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실험을 할 적에 원소들을,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을 섞을 적에 어떠한 경향성이 나타날 건가를 생각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